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아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추석에 얽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기 쉬운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이 겪으신 황당한 사연, 과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여성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저는 추석 때가 되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시아버님의 사이다 같은 통쾌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시아버님을 뵈면 그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제 사이다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요즘은 전통의 효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요. 저 역시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행히 저의 시아버지는 아직까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십니다. 그저 기력이 좀 떨어지셔서 그렇죠. 올해 시아버님 연세가 83세이신데 아직도 혼자 사시면서 밭일을 소소하게 하고 계세요. 저희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았네요.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10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시아버님만 해남 땅끝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주로 고구마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3남 1녀를 두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 맏며느리가 되겠네요. 이제는 저도 50대 후반이라 애들은 다 장성했고 다들 독립해서 제 할 일들 착실히 하고 살고 있어요. 제 남편이 맏아들이고 그 밑에 두 남동생이 있는데요.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가씨는 결혼해서 미국에서 간호사로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50이 될 때까지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릴 때 남편에게 도움 하나 못 받고 혼자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학습지 선생님, 보험 영업 같은 일들을 해서 애들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매일이 답답했습니다. 매달 받던 월급이 사라지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껏해야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데 그 돈으로는 애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한 처지거든요. 그런데 가정 경제의 주축을 담당했던 남편의 수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느라 고생한 거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했을 때 큰애는 대학생이었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애들의 등록금이며 사교육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리니까 남편에게 저절로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대꾸도 없이 휙하니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무언의 시위 같은 것이었겠죠. 지금은 화해하고 정답게 지내지만 그때는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남편과 저는 매일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은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만 하다가 회사에서 치이고 밑에서 젊은 애들은 치고 올라오고 결국 회사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기 전에 그냥 명예퇴직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우리 애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던 거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퇴직금이라고 몇 억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겠습니까? 남편은 무기력한 얼굴로 집에서 계속 잠만 잤고 제가 출근하면 오후 늦게 일어나 밥 차려놓은 거 먹고 TV만 보는 백수 생활을 계속했어요. 저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되니까 지쳐 남편을 소 닭 보듯 했고요.
우리 부부는 각방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남편은 제가 코 고는 것이 시끄럽다고 하고 저는 자다가 남편이 뒤척거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방에서 지내면서 집만 같이 쓰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저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저를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셨어요. 그분들도 살기 빠듯하셨고 두 분 생활비도 오히려 제가 보태드려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는데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은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시아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원체 활달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셨는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종종 싸우기도 하셨지만 두 분 결혼 생활 내내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에게 의지하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큰며느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맞으냐? 나야 뭐 맨날 똑같지. 병원도 잘 다니고 있고 밥도 잘 챙겨 먹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은 무슨 일인게야? 아버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애비가 실직을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제껏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맏아들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아버님도 황망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집안의 가장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는데 근심이 안 되실 수가 없었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이가 요즘 힘도 없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전화 좀 하셔서 그에게 정신 차리고 다른 일이라도 구해보라고 말씀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요즘 너무 답답해요. 집에만 있는 남편 보는 것도 힘들고요. 아버님,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내가 큰애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너는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릴 거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말 드리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압박을 해야 남편이 뭐라도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는 시아버지밖에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남편과 통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힘들게 일하고 퇴근을 하니 남편이 화를 내며 저에게 소리치더군요. 당신 시골 아버지한테 나 실직했다고 말했어? 왜 그랬어? 아버지 걱정하시잖아.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사달이라니. 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버님한테 하소연을 다 했겠어. 당신은 내 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께 하소연하기 전에 당신이 정신이라도 차리지 그랬어. 우리 애들 아직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대책도 없이 퇴직해서 매일매일 생기 없이 사는 아빠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남편이 본심을 말하자 저 역시 본물 터지듯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다 퍼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뒤통수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후부터 남편은 어디라도 재취직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50이 다 된 명예퇴직자를 다시 써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부터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서라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다죠. 남편은 몇 달간 심각하게 자영업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퇴직금 몇 억으로 차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도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전쟁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 회사에만 주구장창 다녔었던 남편은 다른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던 뭐라든 자기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그저 회사에 몸바쳐 일만 했었거든요. 요즘 애들처럼 계산이 빠르지도 않았고 이미 기억력도 깜빡거리고 있는 아저씨를 누가 써주겠어요. 남편은 매일 집에서 컴퓨터로 입사 원서를 쓰고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취직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면접을 보는 족족 다 떨어지자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저는 그러다가 남편의 건강이 심하게 상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술을 먹으려는 남편을 막고 남편은 저 몰래 술을 마시려고 매일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지친 저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남편을 호되게 혼내주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는 애가 말이야. 매일 술로 세월 보내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일자리 없으면 애비가 하는 고구마 농사나 와서 거들어. 나도 몇만 평 되는 밭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 그러니 네가 와서 애비도 도와주고 애비 밑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 손주들 먹여 살리면 되지. 왜? 농사는 힘들어 못 짓겠어? 80 먹은 이 애비도 아는데? 이제 겨우 50인 네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시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남편은 또 그제야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장 가벼운 짐을 싸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해남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었죠. 주 5일간 남편은 아버님을 모시면서 해남에서 살고 토요일 아침에 집에 올라와 애들과 저와 함께 서울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도 50대가 되어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보니 우울증도 치료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낮에 땀 흘려 일하면 밤에는 정신없이 쓰러져 자기 바빴을 거잖아요. 게다가 농사 지으며 햇빛을 많이 보니 남편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같이 지내니까 저도 아버님의 걱정을 덜게 되었고요. 처음엔 아버님이 요리를 하셔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셨는데 남편이 슬슬 밥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님께 밥을 차려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집에 왔다 다시 시댁으로 가는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꼭 시아버지께 전화해 남편과 함께 드시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애들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내가 잘 데리고 있으면서 사람 만들 테니까 넌 우리 손주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라. 반찬은 잘 먹으마.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덕에 그이가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저도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편은 시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우며 농사에 새로운 판로를 열거나 농법을 바꾸는 등 교육을 받아가며 농사를 본격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농사지은 작물들을 도매로 농협에 넘기기만 하셨는데 다른 판로나 인터넷으로 팔리는 걸 보시고 굉장히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런 게 요즘 말하는 스마트 농법이냐며 남편을 대견해 하시기도 했나봐요. 시골 동네에 가니 50 초반이었던 남편은 동네에서 청년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점점 만능 수리공 비슷하게 변해갔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그렇게 남편은 아버님도 모시고 살면서 아버님에게 월급도 받고 상부상조하며 늙음하게 부자간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사실 남편의 두 동생들에게는 아직 남편이 퇴직했다는 것은 비밀로 했었어요. 남편이 동생들 보기 쪽팔리다고 하면서 꼭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큰 시동생은 S전자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시동생은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락 유통회사인데 둘 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큰 시동생은 아산에 있는 S전자 반도체 근처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요. 작은 시동생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시동생들이 막 결혼했을 무렵에는 시댁의 명절 때만큼은 잘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조카들도 어렸고 시어머니도 살아계시던 때였기 때문에 동서들이 시어머님 눈치를 봤거든요. 하지만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동서들은 점점 명절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면일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까지 명절 때만큼은 시아버님을 꼭 찾아뵙고 이틀이나 사흘 머물다가 갔습니다.
힘들어도 시아버님에게 안부 전화도 꼭 드렸고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몰라도 아버님이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라도 하실까봐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1년간은 아버님도 넋을 잃고 지내셨습니다. 다 귀찮다고 하시면서 아버님도 시어머니를 따라 죽겠다고 가슴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여보, 왜 그리 혼자 갔어? 날 남겨두고 가면 어떡하나? 난 어떻게 살라고? 아버님 고정하세요. 어머니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 만나서 행복하셨다고요. 어머님은 끝까지 아버님 걱정만 하시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얼른 힘내서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넉넉히 집에만 계시던 아버님께 매일 전화드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분들과 어울려 지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차츰 예전의 생기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한 달에 2번은 꼭 아버님 얼굴을 뵈러 갔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자고 있으면 아버님 얼굴 보러 가자고 깨워서 가족 모두 해남까지 드라이브 하듯 갔다가 저녁 먹고 아버님 댁에서 자고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시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식구들이 집안에 꽉 들어차니 떠들썩해서 좋다고 하시며 한바구음을 웃으셨습니다. 저는 애들에게 할아버지 안마도 해드리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도 하고 냉장고 정리와 저녁밥을 하면서 쉴 새 없이 아버님과 수다를 떨어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도 매번 아버님을 찾아뵙기 힘드니 동서들에게 전화해 순번제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들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주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빠져나가더군요. 동서 나야, 아버님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영 기운이 없으시네. 서방님하고 둘이 주말에 좀 다녀오는 거 어때? 사실 나는 우리 그이랑 같이 6개월간 계속했는데 나도 이제 좀 힘에 부치네. 그러니 이번엔 큰 동사가 한번 가줬으면 좋겠어. 어머 형님 어떡하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애들 학교 부모님 회의가 있어서요.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 돼서 죄송해요. 아버님은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작은 동서한테 전화해 볼게. 그렇지만 작은 동서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동서 역시 애들이 너무 어리다, 남편이 쉬는 날이 없다 하는 핑계를 대며 며느리의 도리를 하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두 동서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저 살기 바빠서 애들이 어려서 못 간다는 말은 사실 핑계에 불과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저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애들을 데리고 해남까지 내려가는걸요. 그런데 동서들은 시동생들이 돈을 잘 버니까 집에서 애들 건사하고 전업주부로 사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아버님을 찾아뵙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서들은 시아버지를 잘 모시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애들과 해외여행 다니고 방학 때 캐나다로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간다 어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밉살스러운 동서들이었네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 동서들한테 더 배신감이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동서들의 속이 뻔히 보였지만 제가 뭐라고 싫은 소리 한다 해서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체념하고 저만이라도 시아버님께 신경 써드리자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10년간 쭉 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꾸 얼굴을 보다 보니까 아버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남편도 아버님 덕에 생기를 찾아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그것으로 됐다고 위안 삼으며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사건이 있었던 해는 마침 추석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추석 명절을 지내려고 애들과 함께 해남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면 명절 음식도 음식이지만 아버님께 기운나는 보양 음식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버님께 해드릴 음식, 재료 장본 것들도 챙기고 아버님 관절에 좋은 약이나 선물 같은 것들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기다 보니 꽤 무겁더라고요. 남편은 올라오지 말고 해남에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둘에게 캐리어를 끌게 하고 제가 운전을 해 시남의 시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애들은 저희들 삼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듣지 않은 척 했지만 애들의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촌들끼리 무슨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조카 애들이 이번 명절에 뭘 하냐는 것이 화두로 올랐었던 모양이에요. 다들 이번 추석 명절에 뭐해? 해남 할아버지 댁에 올 사람은 없나? 우리는 동남아로 여행 가는데. 우리도 가는데. 형네는 어디로 가? 우린 보라카이. 와, 우리는 베트남 가는데. 좋겠다, 보라카이. 거기 바다 엄청 좋다면서? 베트남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수 있잖아. 나는 거기가 더 부러운데? 말없이 카톡에 올리는 단톡방을 보고 있던 작은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명절마다 시아버지가 계시는 해남으로만 가야 하느냐고요. 제 사촌동생들은 명절 때마다 시댁에 안 가고 해외여행만 다니는 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작은 아들을 엄하게 타일렀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자식과 손주의 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삼촌들은 할아버지 자식 아닌 거야? 이런 건 불공평하잖아. 우리 아빠는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삼촌들은 이제껏 할아버지한테 도움 같은 거 드리는 걸 본 적 없잖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애는 동생에게 눈치를 주며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작은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그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들도 명절 때마다 대학생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고 싶었겠죠. 중학생만 돼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뵈러 가지 않는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착한 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불평 없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래, 맞아. 엄마도 너랑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작은아버지에게 억지로 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작은아버지들도 생각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늦게나마 효도할 날이 오겠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도리나 다 하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할아버지도 너무하셔. 다 갖춘 아들인데 우리 아빠한테만 엄하신 것 같아. 다른 아들들한테도 잘못한다 싶으면 혼도 내시고 호통 치셔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저는 작은아들의 논리정연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동생과 동서들의 비열한 말과 행동들이 말이에요. 제 작은아들도 그들의 행동이 이치에 안 맞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아들은 그걸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제껏 끙끙 앓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작은아들을 달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말하고 이번에는 작은아버지 가족들한테도 할아버지 댁에 다들 오라고 연락해보자. 그러면 됐지? 불만 없지? 준호, 너 행여라도 할아버지 앞에서 버릇없이 이런 말들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작은아들은 입을 오리처럼 내밀면서 불퉁하게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작은아들의 마음속은 불만으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동서들이 명절에 아버님 집으로 오지 않자 그 애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불만들은 빠르게 저한테도 전염되어 갔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참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동서들과 시동생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내 시동생이 어느 날 시아버님을 찾아와 제 남편과 둘째 형 모르게 돈을 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 남편이 아직 회사에 다닐 때였기 때문에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시동생은 도시락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이 밀려있다고 하면서 아버님께 1억 원만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막내 아들이 측은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1억을 빌려주셨고요. 그때 막내 시동생은
사업이 정상화되면 갚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돈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역시 아버지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만 잘 되면 이까지 1억 금방 갚아드릴게요. 아버지, 막내 아들 믿으시죠? 그래, 너무 걱정 말고 얼른 돈 많이 벌 생각이나 해. 직원들 월급 주고 다음 달에 더 많이 벌면 되지. 갚는 건 천천히 갚아도 된다. 신경 쓸 거 없어. 시동생은 이렇게 허세를 떨면서 아직도 그때 1억을 갚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선의를 이용해서 그 후로도 막내 시동생은 몇 번이나 아버님에게 2천만 원, 5천만 원씩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뻔뻔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자 시동생은 이렇게 말했다네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똑같이 상속해야 되는 돈 아니야? 그거 좀 당겨 썼다고 형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나중엔 이 말을 듣고 저는 뒷목이 당겨 작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동서라는 년은 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재산은 다 똑같이 분배하는 게 맞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나요. 아버님을 모신 적도 없고 하다못해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고 지들끼리 놀러 다니기 바빴던 시동생네가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는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항변하는데 그 꼬라지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 처하면 어떠시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동서들에게 잔소리 같은 말 하기 싫어 그냥 놔뒀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연히 집안에 시아버님이 계시는데 효도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외여행만 다니는 그 인간들에게 이번엔 한번 호되게 일침을 놔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애들에게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댁 대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의 얼굴을 보자 반가워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오느라 고생 많았지? 뭘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왔어? 여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아버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당신 작은 방으로 가서 나 좀 봐요. 제가 웃지도 않고 굳은 얼굴로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묻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이랑 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먼저 의논 좀 나누고 나중에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사과 깎아드릴 테니까 아이들이랑 얘기 좀 하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애미 넌 그동안 별일 없었지? 와서 좀 쉬지도 못하고 무슨 의논인게야. 시아버님은 금방 손주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같이 야구 중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끌고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동안은 첫째로서 실직한 것이 쪽팔려 동생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들까지 그런 불편한 기분 느꼈다면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겠지. 내가 동생들한테 연락해볼게. 아니야, 이번엔 동서들한테 할 말이 더 많아. 내가 얘기할게. 당신은 옆에서 나한테 힘만 좀 실어주면 돼요. 그런데 아버님이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추석인데 안 좋은 일로 애들한테 통화해서 큰 소리도 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어차피 한 번은 터져야 할 고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저도 그동안 동서들에게 쌓인 서운함을 풀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놔둔다면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막말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와서 아기들처럼 재산 분할해달라며 때를 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야구를 보시는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도 엉겁결에 저를 따라했어요.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얌체 같은 동서들을 응징하기 위한 결심을 아버님께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제가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서운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기에 아버님만은 제 편이 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역정내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 네가 무슨 일이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릎을 꿇어? 얼른 일어나 제대로 앉아서 말해라. 네, 너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줄게. 그동안 네가 맏며느리로서 해온 일들이 있는데 당연히 네 편이지. 이 시애비는 그렇다.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동안 아버님을 모시면서 힘들었던 일들,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동서들의 냉담한 반응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저는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맏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해서 동서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추석에 시댁에 온 가족들은 저희뿐인걸요. 큰 시동생네, 작은 시동네네는 동남아 여행 간다고 아버님 댁에 올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 걸까요? 아버님이 한번 시동생들이랑 동생들 기강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그것들이 못돼 처먹어서 나한테 와서는 손만 벌리고 지들 필요한 돈만 주면 싹 입 닫고 가버리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도 자식들이라고 이제까지 참아왔어. 근데 내가 잘못했다.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시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이라면서 든든하고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미소에 용기 100배 해서 우선 큰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동서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제가 끈질기게 대여섯 번 전화를 걸자 할 수 없이 받았나봐요. 큰동서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오만불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형님, 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해요. 통화료 많이 나오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동서, 지금 추석 연휴인 거 알아? 동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한테 당당해졌어? 추석이면 시댁에 와서 아버님께 인사도 드리고 다만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야 자식된 도리인 거 아니야? 형님, 그런 설교 하실 거면 끊어요. 저 지금 관광하러 가야 돼요. 바쁘다고요. 근동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의 귀에도 다 들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은 정말 분기가 탱천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서 수화기를 낚아채시더니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작은 애 너희냐? 어디 네 형님한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어? 네 시애비가 뒷방 늙은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아버님 옆에 계셨어요? 여보, 형님이 지금 아버지 댁에 계신 거야. 어떡해. 당신이 좀 전화 좀 받아봐. 큰동서는 크게 당황해서 큰 시동생을 불러댔어요. 시동생이 전화를 넘겨받아 시아버지께 따지지 말라는 것이 제 뒤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희들 매번 명절 때 해외여행 가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전화하셨어요? 추석 지나고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이번에 안 그래도 아버지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가보려고 했어요. 뭐냐, 너희 싸가지 없는 것들은 돈 필요할 때만 이 애비 찾지?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건 첫째는 식구뿐이었어. 이번엔 이 애비도 못 참겠다. 둘째 너랑 막내, 그놈의 새끼들 지금 당장 해남으로 와라. 지금 당장 안 오면 이 애비 200억 재산 너희들 한 푼도 못 줘. 다 네 형한테만 줘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고구마 농사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툭 터진 200억이란 숫자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시면서 얼른 막내동서에게 전화하라고 저를 재촉하셨어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막내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막내동서네 역시 이미 동남아 여행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막내동서도 제가 전화한 것이 반갑지 않았을 테죠. 여보세요? 형님이 웬일이세요? 저희들 바쁜데 지금 해외여행 와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말할 사이도 없이 시아버지께서 똑같이 수화기를 낚아채 가시더니 작은 동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아, 네 시애비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더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둘째 내한테도 말했지만 너희들도 지금 당장 해남으로 오지 않으면 이 애비 200억 재산은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알았냐? 알았으면 막내 그놈의 새끼한테 전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안 오면 그동안 네 남편한테 준 돈들 다 강제 회수 들어갈 거다. 안 돼요, 아버님. 끊지 마시고 잠시만요. 막내 동서는 당황해서 애타게 아버님을 불러댔지만 시아버지는 매정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옆에서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보고했던 저희 작은아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엄지를 척 내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 상남자네요. 아, 후련해. 삼촌들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그러냐? 이 할애비가 옛날엔 좀 상남자란 소리 많이 들었다. 니도 작은아버지들 못마땅해 보였던 게로구나. 할애비가 이제 교통정리 싹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제가 몇 년간 고민했던 사안을 아버님은 이렇게 한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시아버지는 해결사 같은 면모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쪼글쪼글 주름진 시아버지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200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죠? 둘째 셋째가 하도 괘씸하니까 아버지 그냥 거짓말로 퉁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왜, 거짓말 같아? 안 믿기냐? 너야말로 애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이 애비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더냐? 시아버지는 씩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꼭 장난꾸러기 같아 저는 풋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그 재산의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200억에 대한 스토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부터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적 농사밖에 모르시던 시아버님의 부모님 댁에서 농사가 싫다고 도망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에서 쌀 배달이며 연탄 배달 등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다네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그 당시 뻘밭이었던 강남 땅을 사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쯤 시아버지는 한 건설사 사장을 만나 그분을 믿고 아파트 분양을 맡으셨대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호재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은 아파트 건설사와 손을 잡고 아버님의 땅에 아파트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은 강남 땅 뻘밭에서 기적을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 후로도 어디에 부동산 호재가 있다는 소문남 나면 그쪽 건물을 올리고 계속 돈을 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3채와 현금만 해도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첫째 네가 다 가져가거라.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큰일이다. 내가 죽고 난 뒤 네 동생들이 악어 새끼들처럼 내 유산 다 꿀꺽해버릴까봐 걱정됐었어.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한 건 비밀로 했었던 게야. 근데 그 둘째 셋째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동안 너 모르게 이 애비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2천 3천 가져다가 이번에 막내 놈은 글쎄 1억 원을 달라고 하지 뭐겠냐. 내 그것들 꼬라지를 참고 두고 보다가 이젠 놓을 때가 된 것 같다. 저희 부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었어요. 자식들을 안 보시는 척 하면서 전부 머릿속에 계산하고 등급을 매겨놓으셨던 거예요. 해남에서 밭 몇만 평을 사시고 고구마 농사를 지으셨던 것도 이 동네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소문을 믿으시고 보상급을 받으려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도 농사를 계속 하셨던 것이었대요. 저희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돈 버는 데는 도가 트신 분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둘 다 해남에 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시동생은 시아버지의 비밀 재산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늙은 노인네의 정신나간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그들 스스로 차버린 것이었죠. 참 돈만 쫓고 늙으신 부모님을 안 돌보니 자업자득이 따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은 시아버지가 재산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선언하시자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언장 작성을 해놓으신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겐 걱정 말라고 하시며 눈을 찡긋하셨습니다. 예비가 알아볼 거 다 알아봤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애비가 만약에 죽게 되거든 내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 이 명함 들고 찾아가면 될 거다. 알겠냐? 네, 알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첫째로서 이런 것들은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못나서. 어깨 펴 이놈아.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너야. 세상 살기 힘든 게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아기 같은 네 동생놈들한테 재산 뺏기지 말고 지켜. 알겠냐? 남편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간 얼마나 못돼 처먹은 시동생들에게 이를 갈아오셨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힘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지들 멋대로 했던 시동생들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동서들에게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일련의 일들이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사이다 한 병을 통째로 들이킨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 시아버님은 아직도 쌩쌩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남편은 그저 하던 대로 아버님 모시고 다시 고구마 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던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은 이제껏 시아버지에게 빌려갔던 명목으로 가져간 돈들만 받고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고 시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둘째 너 이놈, 이번엔 어림도 없어. 네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다신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지 마라. 막내 이놈도 마찬가지야. 저번에는 그렇게 울상하고 공장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돈 빌려주기는 했었는데 내가 알아보니 너희들도 서울에 40평대 아파트에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왜 자꾸 애비한테 돈을 달라긴 달래?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들 아니에요? 왜 형한테만 그 큰 돈을 다 주신다는 건데요? 맞아요. 장남만 유산 많이 받으라는 법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깡통 같지 않아요. 아버지, 전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유산 청구 소송 할 거예요. 시끄럽다. 내 재산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큰애한테만 준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앞으로 내가 너희들 행동들 똑바로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호적에서 팔고 싶지 않거든 처신들 똑바로 해라. 알았냐? 이놈 새끼들아. 아버지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시아버지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두 시동생들은 어깨를 움찔 떨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그동안 그 못된 것들이 속으로 얼마나 아버님을 무시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을까요? 아버님이 두 시동생들에게 속아서 재산 다 나눠주시지 않고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시니 아버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저는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일하는 제 남편을 이제 꽉 믿고 몇만 평 고구마밭뿐만 아니라 강남의 다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월세 수입 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제 남편도 이제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된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행운이 믿기지 않아 지금도 볼을 가끔 꼬집어보고는 합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힘들게 보험 영업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예전부터 그만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보험 영업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등바등 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이 실직하고 가장이 되어서 답답했던 과거는 우리 부부의 저녁 술안주거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때 일을 떠올려보곤 합니다. 당신 이제 곧 60 되는데 당신도 해남 고구마밭 내려와서 아버님이랑 나랑 같이 살자. 어때? 애들도 이제 회사 들어갔고 지들이 알아서 결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자고. 유유자적하게. 그래,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아무래도 애들이 둘 다 집 떠나면 나도 집 정리하고 아버님 말년까지 모시려고 생각했었어. 뭐 조금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지 뭐. 시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도 저나 남편 모르게 큰 시동생, 둘째 시동생이 아버님께 전화해 싹싹 빌어도 보고 아버님에게 소송 건다고 페류나 같은 짓거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혹시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시동생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닥달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면 시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욕심은 많은 것들이 니네 부부 재산에 손 못 대도록 잘 단돌이 시켜놨으니까. 내가 만약 죽더라도 애비한테 고문 변호사 명함 줬다. 유언장에 함부로 손 못 댈 거야. 앞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돈 쓰고 살아. 애빈이가 보험 그깟 거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은 있으니까. 내가 네 덕분에 말년이 참으로 행복하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갈란다. 그러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쉬지 말아야지. 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가요. 저도 이제 노년 준비해야 하는데 아버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 부부 앞으로도 잘 지도해주세요. 그러려면 꼭 오래 사셔야 돼요. 제 대답에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만 둘이니 앞으로 아버님의 지혜를 배워야죠.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지만 저희 부부도 말년에 애들한테 주도권 잡혀 휘둘릴지도 모르니까요. 네, 저도 우리 시아버지 같은 멋진 노인으로 늙어가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제 애들에게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늙어서 7, 80세가 되면 아들 둘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시아버님만큼만 하고 살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함은 노년의 훈장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우리 시아버님을 본받아서 우리 애들에게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자식사랑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애들이 잘못 나가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부모 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사연이 더운 여름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꽤나 많은 부침을 겪은 끝에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 30대 주부예요.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하나와 남편과 살고 있고요. 사연에 빠지다를 보다 보니 사연자님들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살아오신 이야기도 다양한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살아오신 인생이 너무 극적이어서 제가 겪은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내놓아도 될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남편의 권유로 한번 써보게 되었어요. 주부의 소소한 잡담이라 생각해 주시고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 사는 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일단 저희 집 사정이 그닥 편안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일찍 기우시면서 집안 걱정에 형제 걱정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마음속엔 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을 만나면서 조금 안정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중학교 동창회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야, 너 덕수 너는 어째 그대로다?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긴. 너야말로 그대로인데 여전히 이쁘네. 뭐하고 살아? 남편 입에서 이쁘다는 말이 의외로 설레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가 중학교 내내 짝사랑했지만 고백 한번 하지 못하고 끝난 상대였거든요. 비운의 짝사랑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뒤로 자꾸 후광이 비춰졌어요. 그나저나 동창회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우리 나가서 이야기할래? 그래서 당돌하게도 무작정 나가자고 남편을 꼬드겼어요. 나가서 한 건 별거 없었지만 동창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든 연을 이어나가려 했어요. 남편은 당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구장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거의 매일 남편을 보러 나갔어요. 당구 치러 왔다는 명목으로요. 사실 그때까지야 당구의 당자도 몰랐지만 매일 출석 도장을 찍다 보니 언젠가부턴 제가 꽤 이 분야의 달인까진 아니더라도 수준급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매일와 매상을 올려주니 고마운 마음에 몇 번 밥을 사기도 했고 그러다 저희는 자연스레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이전 이야기는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애한 기간은 4년이나 돼요. 연애 동안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다 또 열심히 사랑하며 그렇게 지나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의 시어머님 되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도 연애할 때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당구장을 자주 찾아갔으니 거기서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엔 꽤나 좋은 분으로 남아있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님께선 리트리버를 기르셨는데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라 강아지라는 공감대가 있으니 얘기하기가 무척 수월하더라고요. 사실상 결혼 전 뵙는 중대한 자리였지만 거의 개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죠. 우리 감자가 글쎄 어제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 곁을 떠나지도 않고 계속 빙빙 도는 거 있지? 이 녀석이 아주 보물이야 보물.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그렇게 보이네요. 감자 너무 영리하고 이쁜데요? 봐봐라 내가 엎드려 하면 그렇지 옳지 이렇게 잘 엎드린단다. 애교도 많고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러네요. 근데 어머님 어쩌다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시어머니 얼굴이 일순 어둡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보았고 남편도 아유 엄마 왜 울고 그래 하면서 휴지를 내밀었어요. 내가 말이다 애 아빠 보내고 무척이나 외롭게 살았단다. 근데 그때 내가 감자를 만나게 된 거야. 옆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얘를 두고 갔는데 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는 우리 감자 눈동자가 꼭 나랑 같더라고. 내가 그랬거든. 돌아오지 않을 서방 하나 바라보며 겨우겨우 목숨줄 부지하고 있었거든.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찌 알았는지 글쎄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떠날 생각을 안 터구나. 그 뒤부터 얘가 내 새끼가 되었단다. 물론 아들도 있었지만 아들은 당시 대학교 기숙사에 가 있었으니 오로지 나 혼자였던 공간에 온기가 생긴 거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우리 감자한테.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문득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을 잃어본 경험은 없지만 아마 그 외로움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일 텐데 그 자리를 강아지로 메우셨다는 부분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왜 TV 다큐멘터리 같은 곳을 보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영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도 그 상황이 되면 마음이 너무 참혹할 것 같아 공감이 되곤 했거든요. 어쨌든 그날로 시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애정이 지나친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덕담이 오갈 줄 알았던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감자였어요. 어머니 감자도 왔네요. 데리고 왔단다. 죄송해요, 사돈어른. 저희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왔네요. 괜찮으시죠? 아유, 네, 그럼요. 얼른 앉으세요. 배고프시죠? 음식 뭐로 드실까요? 네, 근데 잠시만 우리 애 간식 좀 주고 올게요. 밖에 묶어놔서. 저희 엄마는 일단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기 위해 다른 화제로 곧바로 넘어가셨지만 시어머니는 감자를 밖에 묶어놓은 게 신경이 쓰이시는지 종종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오더라고요. 종업원들한텐 우리 감자 잘 부탁해요 라고 애걸하시면서요. 사실 아무리 강아지가 각별하다 해도 상견례 자리에까지 데려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물론 맡길 데가 없으시다니까 이해했어요. 제가 개를 안 키워봤으니 그 심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사실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 시어머니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돈이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에 개를 데려올 줄은 몰랐네. 그치, 나도 놀라긴 했어.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힘드셨을 때 강아지 덕분에 우울증도 극복하시고 잘 살 수 있게 되셨대. 그래서 자식처럼 애정이 각별하신가 봐.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던지라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강아지, 감자가 저희의 신혼생활을 방해할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어머니의 애완견이 저의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에 문제가 되고 말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문제였다고 할까요? 남편은 연애 중반부터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마련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기에 저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잡았는데요. 저도 시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허나 정확히는 신혼생활 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즈음 제 결정이 바로 후회되더라고요. 4년이나 남편을 만나면서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꽤나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남편은 시댁을 거의 제 집 드나들듯 들었어요. 어째 독립을 했지만 정서적으론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기새처럼 말이죠. 심지어 주말엔 우리끼리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어머니와 감자를 보러 가자고 보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쁘게 구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해 한 번씩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개 때문에요. 얘 목줄을 너무 강하게 잡았다. 이러면 감자가 아파해. 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아휴, 정말 여러 번 가르쳐도 또 그러네. 그리고 감자가 냄새 맡을 땐 서줘라. 얘네들은 냄새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하루 종일 아파트 같은 데 갇혀 사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냄새 맡는 게 유일한 휴식인 거지. 아휴,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네. 그럼 어머님, 아파트 말고 감자를 위해서라도 전원주택 같은 데 사시는 건 어떠세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관리가 까다로우니까. 근데 너 아까 감자 밥은 제대로 줬지? 얘가 어째 오늘 배고프다고 자꾸 칭얼거리네. 네, 줬는데요. 주시라는 것만. 확실한 거지? 아휴, 근데 얘가 자꾸 왜 이런다? 어머니는 감자에 대해선 유독 예민하게 구셨어요. 물론 이해야 됐어요. 허나 저도 사람인지라 며느리인 저에게 자꾸 강아지 목줄을 세게 감는다며 무안을 주시니까 기분이 퍽 좋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강아지 산책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1시간은 기본인데 저희 어머니는 어찌나 체력이 좋으신지 기본 나갔다 하면 3시간이었어요. 거기다 대형견 산책이니 제가 산책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걔가 저를 끌고 다니며 산책을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더운데 이제 좀 들어가 쉬면 안 될까요? 어머, 얘 좀 봐. 들어가긴 왜 들어가. 뭐 힘들다고. 아직 우리 감자 더 있고 싶다 하잖니. 그지 감자야? 그래. 알겠다. 더 뛰자. 네. 얘 그렇게 힘드니? 젊은 애가 그 체력으로 어쩌려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너 헬스라도 끊어줘야지. 그 체력으로 애도 못 낳겠어. 저번에 운동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다 나이 들면 골병 들어. 이리 줘봐라. 내가 목줄 잡게.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아휴, 나갔다 오면 온몸이 땀범벅에 그대로 침대에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입니다. 등산, 계단 오르기 이런 거 딱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다고 운동 안 한다고 살찌는 체질도 아니라 부모님도 뭐라 안 하셨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주말에 갈 때마다 3시간씩 땡볕에도 개산책을 하니 이건 뭐 극기 훈련이나 다름없더라고요. 거기다 더 뛰어야 한다고 재촉하시니 제가 헉헉대며 너무 힘들다 하자 남편도 그때부턴 개산책을 할 기세면 오늘은 나만 나갔다 올게 하며 혼자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비단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신혼이면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를 가질 여력도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평일엔 서로 바쁘고 주말이라도 남편과 신혼다운 신혼을 즐기고 싶은데 이건 신혼생활인지 10년 산 부부생활인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 걱정하는 거 아는데 우리 부부관계에 더 신경을 써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까지 데이트한 적이 몇 번이나 돼. 주말만 되면 시댁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어디 한번 나간 적이 없잖아. 나는 당신이랑 한강 데이트도 하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단 말이야. 밀린 영화도 마음껏 보고 싶고 주말이면 휴식도 취하고 싶은데 이 모든 계획이 다 엉켜버리잖아. 알겠어. 그래, 내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다. 알겠어. 앞으로는 엄마 집 가는 횟수는 줄일게. 남편은 곧바로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앞으로는 저와의 시간에 더 공을 들이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주말의 일상이 변하길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그 다음 주 주말이 되자 기대되는 마음으로 새로 산 옷도 입고 향수도 뿌리고 준비를 마치고 나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전화를 받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동창회 모임이 생겨서 감자를 봐달라는데. 뭐? 아니 갑자기? 이걸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 약속은. 몰라. 안 된다고 해. 우리 약속이 선약이잖아. 그게 여보. 근데 엄마도 말하는 걸 깜빡하셨대. 감자 못 돌봐주면 우리 엄마 또 난리 칠 것 같은데. 여보,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당신 혼자 자전거 타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좀 이따 상황 보고 밤에 한강으로 나갈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제가 결국 너무 화가 나 빽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더군요. 네, 어머니. 얘야, 미안하다. 내가 동창회가 오늘인 줄 깜빡했지 뭐니. 오늘 하루만 감자 좀 받아오. 정말 미안하다. 대신 내가 올 때 너 좋아하는 단팥빵 사오마. 부탁한다, 아가. 속이 타들어가는 제 심정은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함께 울며 겨자 먹기로 감자를 보러 가야 했네요.
근데 돌보는 내내 화가 나 있어서 표정도 안 풀리고 감자가 애교를 부려도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동창회 약속 깜빡한 건 그렇다 치고 매번 감자를 왜 저희에게만 맡기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 말씀드려봤어요. 저 어머님, 요즘은 강아지 애견 호텔도 있고 펫시터라고 해서 집으로 와 방문해 돌봐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어딜 가실 일 있을 때 펫시터를 고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뭐? 펫시터? 베이비시터 같이 뭐 그런 거니? 네, 어머님,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연락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 친구도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땐 펫시터를 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애견 호텔도 되게 좋아요. 시설도 깔끔하고 위생적인 곳 많고요. 아이고, 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친구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니? 네? 아니, 어떻게 지 새끼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 여행을 포기하든 출장을 포기하든 해야지. 나는 그런 마음으론 새끼 안 기른다. 아휴, 참 말세네 말세야. 이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야 해. 네,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더 이야기 꺼낼 수도 없게 어머니 측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주소와 사진까지 준비해가 일일이 보여드리며 설명해드렸건만 모두 헛발질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진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이건 화가 많이 나는 일입니다.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 생일날이었는데요. 엄마와 오랜만에 백화점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모녀의 데이트를 즐기려고 레스토랑도 예약해둔 날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저희 남편도 끼워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까지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시어머니 생신 때 가긴 했지만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굳이 사위까지 생일에 못하러 부르냐며 안 부르시는 성격이셨는데 오랜만에 사위 얼굴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지 않겠냐며 남편의 의사를 먼저 물어봤더니 장모님 생신이라고? 아유, 나야 불러주시면 좋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하면서 흔쾌히 수락했어요. 당시 회사에서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기 때문에 모처럼의 휴가라니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특히 엄마 본 지도 오래되어 보고 싶었고요. 엄마 생일이 평일이었기에 남편과 저 모두 연차까지 쓰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근데 당일날 준비를 다 하고 나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사고를?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사고 당하셨대? 아니, 엄마가 아니고 감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나봐. 얼른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감자가? 얼마나 다쳤는데? 모르겠어. 얼마나 다친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지금 울고 난리가 났네. 감자가 사고가 났단 소식엔 저 역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믿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보아 정이 든 개이니까요. 근데 순간 레스토랑에서 딸이 사준 이쁜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을 엄마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생일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네. 장모님 어쩌지?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라도 그럼 친정엄마에게 가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드리라고 했다면 저는 곧바로 엄마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만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나도 엄마가 기다리시니까 그럼 일단은 거기 먼저 들렸다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최대한 빨리 엄마가 있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 썩 좋진 않았지만 엄마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보라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나름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게 저도 엄마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헤어진 후 병원에 도착했죠. 이미 시어머니는 병원이 떠나가라 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감자 어떡하면 좋으니?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계속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를 보곤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설명해 주더군요. 어머니가 잠시 목줄을 놓치는 사이 갑자기 감자가 도로가로 뛰어들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작은 소형차에 살짝 부딪혔고 지금 현재 가벼운 수술 중이라 끝나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행? 이게 무슨 다행인 일이니? 아, 제 말은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왜 이리 늦었니? 지금 우리 애가 죽게 생겼는데 신경도 안 쓰이는 게야?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새끼가 아니라 그래? 너 그러고도 네 자식 낳으면 잘 키우겠다. 시어머니는 잔뜩 예민해지신 탓인지 제 설명을 들을 생각도 않고 버럭 소리부터 질렀어요. 시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집에 오는데도 제가 왜 대체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으니 남편이 미안해하는 기색으로 엄마가 많이 예민한가 보다 하는데 남편 말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무튼 그 이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엔 거리가 생겼어요. 서로 대면대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제가 늦게 온 것에 대해 섭섭함을 갖고 계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오래가진 않았어요.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그토록 원하던 경사가 생겼으니까요. 바로 저희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천사가 찾아와 준 거였죠.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한약도 지어주시며 좋아하셨고 자연스레 다시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제일 좋은 건 딱히 저를 찾으시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육아로 미친 듯이 바쁜 와중에 시댁엔 도저히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그때마다 내 손주 너무 이쁘다면서 정말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자만 좋아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생경했네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했을 때부터 사실 손주가 보고 싶었는데 괜히 부담 줄까봐 말씀을 안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못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무렵 감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감자를요. 순간 저는 당연히 심장이 덜컥했어요. 아무래도 대형견이다 보니 작은 아이와 있으면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 리트리버가 털이 많이 빠지는 견이라 혹시나 아이가 털을 삼켜서 잘못될까봐 괜히 우려도 되었고요. 초보맘이다 보니 그때는 이런저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이와 감자를 지켜보고 있는데 감자가 워낙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라 아이를 혓바닥으로 핥기도 하고 발로 툭툭 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자 입장에서야 반가움의 표시겠지만 아이는 거기에 툭 밀려 바닥으로 곧잘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가 놀라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어머니는 얘 저러고 노는 거다. 저러면서 우리 손주도 사회성을 기르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잖니?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랑 산 사람들은 인성도 순하고 착하다고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의 맥락이 아예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강아지 키워 인성 순화되었으면 세상에 걔랑 함께 자란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겠죠. 아무쪼록 감자가 집에 등장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자꾸 뛰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하던 일이 빵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감자와 아이를 한 공간에 두고 저와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자지러지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아이가 감자 아래에 깔려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걸 어쩜 좋아. 감자야 저리 가. 급하게 감자를 옆으로 밀쳐내어 아이를 끌어내었지만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숨이라도 쉬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너무 놀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꼭 껴안고 토닥이는데 시어머니는 좀 한심스런 눈길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감자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으면 솔직히 알아서 조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나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계속 감자를 집에 데려오셨어요. 몇 번 눈치를 줘도 그러셨죠. 저로선 그런 시어머니가 안전 불감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죠. 아님 제 새끼가 너무 귀해 손주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이든가요. 결국 제 입에서 이 말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니까 강아지랑 아기 분리를 시켜야 아기가 안전하다는데 보시다시피 집이 좁아서 딱히 분리할 공간도 없고 아무래도 아기가 클 때까지는 감자 안 데리고 오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손주가 감자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요? 아기는 그냥 신기해서 다가가는 것뿐인데 어머니는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저게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얘 왜 애랑 강아지를 굳이 분리시키니? 너 외국 영상 같은 거 안 봤니? 거기선 애랑 강아지를 함께 키운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 너 네 애 낳았다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리트리버는 천사견이다, 천사견. 우리 감자가 애를 해칠 리가 없다고. 얘들은 인간처럼 악이라는 게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급작스레 두통이 몰려왔어요. 아니 리트리버에게 애를 해칠 아기 같은 게 있겠어요? 착하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너무 작다 보니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어머니는 그걸 빤히 목격하시고도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저도 알아요. 우리 감자 착하고 순한 거. 근데 문제는 강아지는 아이 돌보는 법을 모르잖아요. 저희 아이도 강아지 대하는 법을 모르니 계속 기어다니면서 감자를 건드리고요.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아지 위험해서라도. 아유 됐다 듣기 싫어. 너도 참 어쩜 강아지를 몰라도 어쩜 모르니. 하기야 지 새끼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영상까지 보여주며 설명을 했지만 먹통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엔 씩씩거리며 감자를 나쁜 강아지 취급했다고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대체 왜 자기가 화를 내는 건지 그땐 저도 열이 받아 화가 난 목소리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어쨌든 저번에 사고로 이어질 뻔했잖아요. 걱정도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소중해도 그렇지 우리 정희는 어머님 손녀잖아요. 손녀딸 귀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제 말에 어머니는 짐짓 가만히 있으시더니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 섬뜩한 눈길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그래 어디 네 소원대로 돌아가마. 다신 감자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감자야 가자. 솔직히 그날 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이고 난 후엔 저도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번 일로 단단히 삐지신 건지 저에게 연락도 없으시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자기는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마음이 편하단 말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말해 너무 옹졸하더군요. 명절날엔 가끔 찾아뵈어도 비꼬는 말씀을 해 제 심기를 살살 긁기까지 했어요. 정희는 어디 있니?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애는 친정에 맡기고 왔어요. 하, 왜? 우리 감자가 정희 때릴까봐? 아이고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럼 큰일 나지. 아유 엄마 왜 그래 자꾸. 그럼 이 사람도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냥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한 거잖아. 엄마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남편이 말리긴 했지만 그게 들어먹을 리도 없었어요. 흥 하는 콧바람 소리를 내더니 쏙 자기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없이 TV만 보시더라고요. 그 뒤부턴 명절자리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엔 명절이 왜 이리 많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 집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먹어야 할 지경이었죠. 처음에야 나름대로 저는 노력한다고 어머님께 손주 사진도 가끔 보내드리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노력마저 지쳐서 안 하게 되었죠. 남편도 옆에서 계속 제 눈치만 보았고요. 그러던 중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2살 될 무렵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자꾸 울어 다가가 살펴보니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더라고요. 놀라서 체온계를 재보니 열이 39도나 되었어요. 어머 어떡해.
마침 동네 소아과가 열려있어 급히 데려가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아이 곁에서 열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아이를 간호하고 있었죠. 근데 때마침 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나갈 일이 있는데 감자 밥을 먹이러 와달라는 문자였죠.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간지라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 역시 아이에게 매여 있으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잠자코 아무 말씀 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했으니 알아들으셨겠지 싶어 저는 다시 우리 아이 열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쿵쿵쿵 문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인터폰 너머에 보이는 거예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아!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번쩍 치켜드는데 뺨을 맞는 줄 알았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한 번 안 맞아본 뺨을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려 하신 거예요? 개보다 못한 년? 네 새끼만 중요하냐? 네 새끼만 중요해.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다. 다신 시댁 문턱 넘을 생각하지 마.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개보다 못한 년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 그 말만 한 채 돌아가 버리셨고 저는 이 일을 두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생각할 틈도 없이 황당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 쌓인 화를 그대로 풀게 되었죠. 어머니가 나보고 며느리 아니래. 네 새끼만 중요하냐고. 나보고 개만도 못한 년이래. 내가 왜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야 해? 정말?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당신 엄마 진짜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마마보이인 남편이 자기 엄마 욕하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듣더니 이내 알겠다며 뭔가 결심이 선 듯한 얼굴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진 시어머니의 전화로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어요. 너 감자 데리고 바다 구경 시켜준다더니 어디 있니? 감자 좀 보여줘봐라. 영상통화하게. 엄마, 감자 팔아버렸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팔아버렸다니? 개장수한테 팔았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곧장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달려오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금 남편에게 물으셨어요. 거짓말이지? 너 그냥 엄마한테 화나서 그런 말 하는 거지? 아이,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며느라가한테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 말해다오. 우리 감자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진 나도 몰라요. 엄마 그만 가요. 우리 밥 먹어야 하니까. 밥이 넘어가니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거짓말인 거 다 안다. 거짓말인 거 아니까 제발 말해다오. 시어머니는 애통할 만큼 계속해서 거짓말인 걸 안다고 감자가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했어요. 허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정말로 팔았다 하니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선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거의 진이 빠질 정도로 우시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 나면 어쩌나 싶었죠. 당신 정말 팔았어? 팔았어. 친구가 아는 개장수한테. 제가 우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우시더니 뭔가 받아들이셨는지 넋을 잃은 얼굴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겨우겨우 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자니 저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는 살기 싫다며 이사까지 가시고 저희에겐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연락을 드렸지만 아예 받지 않으셨죠. 아마 감자를 잃은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알아누워 계신 듯 했어요. 어느 날 저와 남편이 겨우 시어머니 친구를 통해 사시는 곳을 알아내어 가보니 거의 죽어가는 모양새로 누워 죽만 떠먹으며 지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죽도 하루에 반 끼만 드시며 사시는 듯 했는데 남편이 더 드셔야 한다 하면
자식 잃은 어미가 무슨 입맛이 돈다고 밥을 먹으라 하는 거니. 이 모든 게 다 내 불찰이다. 내 죄야. 내가 죄를 지어 감자가 그렇게 된 거야. 불쌍한 우리 감자. 라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저희와 아예 이야기를 하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잘 구슬렸나 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괜히 죄송하다고 시어머님한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내가 남편에게 화만 안 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하여 차에 태우곤 어딘가로 향했어요. 가시는 내내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밖에 나오신 게 좋은지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감자와 여길 왔다면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해안가 도로를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정원이 있는 이쁜 주택이었어요. 와, 예쁘네. 여기가 당신 친구가 하는 펜션이라고? 들어가 보자.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딘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하여 남편을 보았는데 빙그레 웃더군요. 시어머니의 시선이가 닿은 곳엔 금색 털을 지닌 감자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 손을 넓게 벌리자 감자는 그 품속으로 달려들었어요. 어머, 감자야! 감자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그래, 엄마 왔다! 엄마야! 그렇게 감자와 다시 재회하게 된 시어머니는 엉엉 울며 감자를 오래도록 끌어안으셨고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감자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여기 친구하는 펜션에 맡겨두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날 펜션에서 바닷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감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못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럼 그렇지. 당신도 감자와 함께한 시간이 긴데 아무리 화났다 해도 감자를 죽게 내버려둘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어. 그랬어? 그래도 개장수한테 팔아버렸다면 어쩌니? 나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 이 녀석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엄마가 계속 감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주 아픈데 걔 안 챙겼다고 며느리한테 손 올린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알아. 미안해, 며느라가. 미안해. 내가 괜히 시어머니랍시고 꼬장을 부렸어. 나도 앞으로 조심하마.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을 펜션을 둘러보시더니 돌아가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자가 넓은 펜션에서 행복하게 뛰어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어차피 이사 간 김에 아예 시골로 내려가 사시겠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전원주택 손 많이 가실 텐데. 괜찮아. 힘들겠지. 그래도 우리 감자가 행복하다면야. 어차피 아파트는 주민들 항의도 많았고 대형견 살기엔 안 좋잖아. 그건 그래요, 엄마. 잘 생각했어요. 내가 집사람이랑 알아볼게요.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신 후엔 저희는 시골 쪽에 이쁜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나름 평수가 큰 전원주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잔디밭도 앞에 있어 감자가 뛰어다니기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리트리버 수명이 그리 긴 편이 아닌데 남은 생 시어머니와 감자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집 한 채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곳을 보시더니 환호성을 지르시면서 무척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좋으세요? 그럼 너무 좋지. 고맙다, 우리 며느라가. 이제 나 용서한 거지? 네, 마음 다 풀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내가 무슨 복이 있는지 우리 감자도 만나고 아량 넓은 며느라가도 두었네. 그래도 늙은이 너무 시골에 혼자 두지 말고 가끔은 놀러와야 해.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는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시간이 길어 그런지 막상 시어머니와 화해하게 됐을 땐 괜히 눈물도 나더라고요. 아무쪼록 지루하셨을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 감사하고요. 날씨 많이 더운데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